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입니다. 기후위기가 이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는 것에 모두가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더운 여름을 우리가 함께 보냈죠.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다시 부메랑이 돼서 우리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우리는 지구 평균 기온을 1.1도씩 가까이 상승시켰는데요. 계속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마지노선을 정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씨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하자. 지금 저희가 한 1.1도씨 정도를 올렸거든요. 자, 그러면 1.5도씨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때 내린 답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그런데 얼마나 줄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배출 제로에 가깝게 줄여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2050년도에 제로에 수렴하잖아요. 와,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의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면서 다양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텐데 이걸 배출 제로에 가깝게 만든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랬을 때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서 나오는데요. 이 배출을 제로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특히 화석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인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맨 아래쪽에 보이는 게 나무와 같은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 석유, 석탄, 가스 순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1950년 이후에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77%가 화석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5도씨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는 이 화석 에너지 사용량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저는 197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사용했던 화석 에너지 소비량이 보이죠.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이 인류의 화석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나 급증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50년 이전에 이 거의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은 화석 에너지 소비량이 남은 한 25년 사이에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75세 정도가 됐을 때 우리는 저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저런 사회를 살아갈 준비가 돼 있을까요?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75년도에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17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2,500만 대가 넘습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완전히 바꾼다라고 했을 때 2,500만 대를 다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은 2050년도에 적정한 차량 대수는 얼마일지,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사람들은 출퇴근을 할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우리가 기후위기,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만든 기후위기인데 우리가 사고를 너무 크게 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기가 2050년이면은 한 청년 25살 정도가 됐을 텐데요. 그 청년은 어느 정도 상승한 지구에서 살고 있을까요? 2050년 9월 3일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과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태어난 아기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가 결정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온 선진국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많이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 국가보다도 더 부유한 개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봤더니 1%가 전 세계 배출량의 15%를, 그리고 10%의 부유한 사람들이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맨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게 사치스러울 정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의 빈곤함과 고단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사람들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다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숙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케이트 레이워스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도넛 경제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기후위기를 포함해서 깨끗한 물이라든지 또는 공기와 같은 지구의 생태적 한계는 넘어서지 않으면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영역, 이런 것들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초가 보장되어 있는 저 동그란 모형 보이십니까? 저 동그란 초록의 영역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도넛 경제학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구라는 생태적 한계 속에서 지금의 경제를 좀 더 함께 배분하고 좀 더 함께 돌보는 사회로 바꿀 수 있는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약속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입니다. 이건 2021년도에 국제사회에 우리가 약속한 내용인데요.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약 6억 8천만 톤 정도를 배출하는데요. 저걸 2050년까지 줄여서 8천만 톤 수준만 배출하고, 그 배출한 8천만 톤마저도 제거하거나 또는 흡수해서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면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의 배출량이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중간에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IMF와 코로나를 겪었을 때입니다. IMF와 코로나는 상당히 우리에게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자영업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탄소 중립 사회는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 아니라 지구의 지속 가능성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해서 준비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2030년까지 2018년도 배출량에 대비해서 40%를 감축하는 저 중간 단계의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저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 뒀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석탄 발전소를 줄이는 겁니다. 2030년까지 18개의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8개의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을 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문 닫는 지역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보령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석탄 발전소가 문 닫는 것에 대해서 노동자의 일자리 대책이라든지 경제적인 대책들이 필요할 겁니다. 교통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교통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정부의 목표로는 전기차를 매년 60만 대씩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면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에서 내연기관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유소는 어떻게 바뀔 거며 또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미래와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들도 세워져야 될 겁니다. 또 건물에서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건물에서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단열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매년 20만 채씩의 집을 수리하고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요. 지난해 예산을 들여다봤더니 2024년도에 민간 부분의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이 제로였습니다. 자, 우리는 국제사회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을 했고 저 정도 변화라면은 IMF 때나 코로나 때보다 더한 사회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런 것들을 실현한다고 했을 때는 석탄 발전소 어떻게 하지? 그 지역 대책 어떻게 세우지? 자동차 산업의 전환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집수리 단열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지? 엄청난 토론과 논의가 곳곳에서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이 과정에서 사람들을 지키면서 일자리도 만들면서 충격받아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 논의를 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논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프가 내려가는 것을 보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마땅히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지만 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하고 조정하고 토론하고 우리의 자원을 어디에 얼마만큼 쏟아야 될지 곳곳에서 어떨 때는 고성을 지르면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악수를 하면서 합의를 이루는 그런 과정들이 엄청나게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이 혹시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목표만으로 남아있는 저 목표가 실제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 펼쳐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토론과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를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9일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해서 한국의 시민들이 현재의 2030년 감축 목표가 우리의 평등권이라든지 환경권이라든지 행복권을 침해한다라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결론은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습니다. 핵심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그리고 계획이 부족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은 유지하되 2026년 2월까지 새로운 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헌법 소원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새롭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날 소송인단은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판결은 끝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자원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를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46입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은 50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 되는 거죠. 사회가 활력을 조금씩 잃어가게 될 겁니다. 부양비도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과 같은 급격한 전환을 하려면은 더 늦기 전에 빠른 속도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정된 예산과 인력과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텐데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석유와 새로운 가스를 채굴하는 데 돈을 써야 될지, 댐을 만들고 공항을 만드는 데 돈을 써야 될지,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민주주의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광장에 모입니다. 9월 7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진을 하기도 하고요. 기후시민의회를 만들어서 좀 더 깊숙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도넛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생태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인 기초를 충족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한국의 도넛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에 따르면은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지 물질 발자국이라든지 인해 순환이라든지 이 초록색에서 생태적인 부분이 많이 바깥으로 삐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기초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훌륭하긴 한데 부족한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질과 사회적인 지원입니다. 사회적인 지원이란 것은 내가 어딘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뒤처졌을 때 이 문제를 지원할 안전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지원의 고리가 약하다 보니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사회적인 지원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질이란 건 우리가 민주화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획득했지만 여전히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나 깊숙한 수기의 논의 과정들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넘치는 것은 줄이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채워가야겠죠. 제가 있는 녹색전환연구소에서는 이 보령이라는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서 도넛 모델을 통해 가지고 보령의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보령의 도넛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넛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과 어린이들 100여 명을 모아가지고 보령에 부족한 게 뭘까요? 보령의 기후위기 대응을 하면서 보령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같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어린이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부모님이 집세와 냉난방비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노후주택과 신축주택 사이에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태양광 지원이 필요해요. 석탄발전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요. 이런 의견들을 줬습니다. 이 도넛 워크숍을 도넛 시민들과 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해가지고 반영되나요? 내 의견이 정말 제대로 반영이 되나요? 이렇게 물었고요. 어린이들은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가의 전환, 그리고 경제의 전환, 그리고 지역의 전환 모델을 고민하다 보니 또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개인의 전환이었습니다. 여러분 1.5도시라고 하면은 이게 감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1.5도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은 1인당 12.3톤입니다. 그런데 1단계로 우리가 1.5도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는 2030년까지 1인당 배출량을 약 5.9톤 정도로 줄이는 것이 방향이다라고 얘기하고 각각의 배출량을 한번 계산해 보고 내가 어디서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해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실제 우리나라 배출량의 산업 부분의 책임이 7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산업 부분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것은 또 개인의 소비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와 지역과 기업의 생산 활동과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지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개인의 감축 계획이고요. 오른쪽에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살면서 배출할 수밖에 없는 기반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해 준다든지 또는 학교나 직장에서 채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든지 이렇게 개인과 국가, 지자체가 어떤 변화를 함께 만들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이 풍요롭고 개인은 검소한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산업, 우리의 경제 구조, 개인의 삶,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요.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개인의 행복함이나 또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되찾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개인이 행복과 시간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으려면은 국가나 그리고 이 사회가 아무도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의 과정에서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공공의 안전망이 같이 해야지 어떻게 기후 위기 대응을 할 수 있고 나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과정도 온실가스 오늘 줄여야 됩니다 라고 해서 줄여지지 않잖아요. 수많은 이해관계와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겠죠. 기후위기 대응과 민주주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